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호 교수입니다.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강의는 미래 모빌리티의 이해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본 강의는 편집이 없어요. 예, 생동감 있게 직접 우리가 강의하는 느낌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편집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1강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모빌리티고요. 학습 목표는 당연히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변화의 몇몇 개념들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는 인류의 기술의 발전의 하나의 커다란 중심축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의 변화의 중심에 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미래 변화의 어떤 몇몇 개념들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자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감염 안 됐어요. 다 2차까지 접종 완료했고. 어쨌거나 이 코로나가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가 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자동차의 미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예측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고 그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라고 할까요?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입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영어로 뭐죠? 네, 네, 예, 뭐 카다, 비클이다 다 얘기하는데 오토모빌입니다. 오토모빌. 오토모빌이라는 것은 당시에 왜 오토가 붙었느냐? 홀스레스예요. 홀스레스. 기존에 자동차 없었니? 비슷한 거 있었죠. 뭘로? 비클로 있었습니다. 비클로. 그러니까 뭐가 끌었어요? 말이 끌었어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끌고 오토모빌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는 뭐예요? 모빌리티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개념이 뭡니까? 우선 사전적 의미는요. 모바일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모바일. 여러분들 모바일 많이 쓰죠? 모바일 폰, 모바일 게임. 그 특징이 뭐예요? 이동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동성은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동하는데 뭐 저기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박 2일 걸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기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성이란 건 뭔가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뭔가 우리가 그 대상, 즉 타고 가는 것을 바꿔 탈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것을 종합했을 때 전통적인 교통수단, 비클이죠. 비클에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가네요. 서비스가.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동차는요. 서비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있긴 있습니다. 뭐 렌트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것도 커다란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대칭점에는 뭐였어요? 소유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소유. 내가 돈을 주고 뭐 할부금융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소유가 돼서 그 자동차를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소유도 안 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서비스의 폭은 굉장히 확대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주는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전통적인 교통수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과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가 1.0에서 4.0까지 있대요. 이것도. 예? 여러분들 학점, 학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4.0대죠? 예, 그런 학생들만 듣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1.0 초기의 어떤 좀 초보적인 의미죠.
4.0 최첨단까지 있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자동차 산업의 빅뱅이었다. 빅뱅. 빅뱅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폭발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빅뱅이라는 것은 대혁명,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어떤 이 경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1.0은요, First Big Bang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자동차가 이전에 뭔가가 나왔겠죠. 홀스레스로 나왔는데 아주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문 생산하는, 뭐 주문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그래도 자동차 만들 수 있니? 가서 굴러다니게 할 수 있니? 해서 말이 안 끊어도 되니? 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물론 주행 기술은 낮습니다. 승차감도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거나 예, 어쨌든 대량 생산에 의해서 대량 생산 여기 있죠. 대량 매스 프로덕션에 의해서 규격화된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포드사가 있어요. 포드. 헨리 포드가 대단한 게 이때 이 T카 여기 보이죠? 왼쪽에 여러분들 여기 T카. 왜 T카라고 그랬냐면 T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이.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에 동그라미 2개 넣으면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단순화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대중화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디즘, 포드가 만든 개념이다 해서 포디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대량 컨베이어 벨트가 있네요. 쭉 이렇게 쭉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규격화하고 단순화시키고 또 분업화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퍼스트 빅뱅입니다. 그게 이제 쭉 가다가 오늘날에 좀 접근하기 시작하는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자동차 1세대다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폭스바겐이죠. 이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 거대 연관 산업화가 되는데 왜 거대 연관 산업화입니까? 부품 회사들이 각자 전문화된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서 커다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뭐예요? 운영의 효율화를 갖고 와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소위 말해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이 발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중화 시대와 더불어서 마이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택시나 대중교통을 같이 그 돈을 주고 타는 게 아니라 소유를 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운전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죠. 그다가 쭉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1990년대가 넘어오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소위 말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해외 진출을 해요. 거기에 선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일본 자동차들입니다. 기존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은요. 유럽,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독일하고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양분화되고 있는 시장에 일본이 치고 나와서 그것도 고급차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급차의 개념이 뭐였니? 했더니만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의 있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그러한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시스템의 전장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장화. 전장화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냐? 이제 기계에서 전기 전자장치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이제 되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들으면서 일본 자동차들이 세계에 침투하고 더 나아가서 고급 차량까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는요. 1990년대 소위에서 구소련 또 더 나가서 동구권이 몰락을 하면서 소위에서 신흥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흥시장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브릭스라고 하는 B는 뭐예요? 브라질, R은 뭐예요? 러시아, I는 뭐예요? 인디아, 인도죠. C는 차이나 해서 이 나라들에게도 드디어 자동차 공장이 생기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땅덩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 즉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 뭐 BMW나 벤츠나 GM이나 포드나 또 일본 도요다나 너나 할 거 없이 뭐예요? 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예외 없이 이 시장에는 공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쭉 오던 게 이제 21세기로 이제 넘어오죠. 21세기 넘어와서 2010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 기술이 ICT 기술이 더더욱 융합이 되고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커넥티드카, 소위 말해서 통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차를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쓰는 만큼 공유해서 쓰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프라는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즉 뭐냐? 이때부터 차들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스마트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스며들게 있고요.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기계 중심의 차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로 변화하는 그러한 모빌리티 4.0 다음에 제4차 빅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제 여기 점선으로 돼 있죠. 요거는 무썰듯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가되 이게 이 영역의 구분 없이 그렇게 변화를 했다는 거고요. 여기는 실선이 있네요. 제가 딱 걷어요. 왜 가장 큰 이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가 아닌 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분명히 실선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거는 말이 끄는가, 말이 끌지 않는가. 요건 뭐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는가, 사람이 운전 안 하는가로 커다란 어떤 변화에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이네요. 원래 이건 2000년대 초에 세그웨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요겁니다. 요거 이제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에 이 영화가 요 세그웨이를 알리는데 많이 일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이때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용 이동 수단이 나오게 됐고요. 요게 휴대도 편리하고 그래서 전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스마트 모빌리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조. 그러나 이 자체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엔 아닙니다. 오늘날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뭐냐? 바로 크게 퍼스널 모빌리티, 그다음에 공유 자동차, 그다음에 통합 교통 예약 서비스 마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교통 인프라까지를 토탈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시간상. 여러분들 퍼스널 모빌리티는 우리가 뭐 봅시다. 자전거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되죠. 네. 뭐 이걸 옛날에 돈 주고 샀던 걸 이제는 공유하는 따릉이 같은 거 서울에.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여러분들 최근에 좀 주춤하죠.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여기 타고 다니는 학생들 꽤 있었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서비스가 라임이나 킥고잉 같은 게 있었죠. 요거 이제 퍼스널 차원 1인 교통수단의 대여 또는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 자체를 공유를 해요. 과거는 렌트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조건에 있는데 이제는 이게 연결성을 가지면서 하는 공유 자동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가장 큰 게 뭐냐? 이제 자동차가 소유의 수단에서 그냥 뭐예요? 쓰는 만큼 돈 주고 쓰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크게 이제 카쉐어링, 자동차 공유죠. 뭐 그린카나 소카 같은 게 있었고요. 라이드 헬링이 있습니다. 요거는 운전자 동선, 즉 운전자가 있는 택시하고 좀 다른 건 뭐예요? 기존의 택시하고 달리 여기서 언제든지 호출해가지고 운전자가 있는 동승 자동차 대여라고 할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타다나 우버였고요. 다시 이 택시 헤일링이 또 있습니다. 택시 호출. 과거에는 어땠어요? 택시를 잡으려면 큰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어야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바일 폰으로 부르기만 하면 날 찾아와요.
그죠? 그 위치에서 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나 뭐 그다음에 수원 이 택시가 또 있어요. 저는 그거 또 잘 이용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카풀과 라이드 쉐어링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동승하되 개인차, 어떤 영업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카풀은 기존에도 좀 있었죠. 출퇴근할 때. 지금도 그 몇몇 직장에서는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이 달별로, 월별로 돌아가면서 또는 주별로 돌아가면서 자기 차로 동료들 태워서 가고 뭐 기름값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 라이드 쉐어링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카풀은 출퇴근에 한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서 일정 도시 단위에서 통합 교통 예약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뭐 어떤 데는 대중교통도 다 될 수 있고요. 뭐 택시, 이 거리는 뭐 지하철, 뭐 그래서 택시를 탄다든가. 또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른 숙박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예약 및 결제 통합 서비스라는 마스란 개념이 등장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핀란드의 휘미나 스웨덴의 우비고 같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숙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더 나와서 스마트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되려면 어때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시설이나 인프라도 스마트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시설이 첨단화되고 교통정보 수집도 첨단화되고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좀 오래된 아파트는 지금도 뭐예요? 주차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에 도로 들어오는 도어투도어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해지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양한 디바이스, 어쨌든 통신 인프라가 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뭐 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뭐 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접근성.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용자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디 한 군데 가더라도 저도 그래요. 지금 서울서 학교 할 때 갈 때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면 돼요? 안전하게 가야 되죠. 그러한 것들이 통합된 개념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 CITS라고 있어요.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구간 가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동 개념이 다양하겠네요. 제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미리 힌트를 드렸어요. 컨벤셔널, 과거에는 뭐예요? 버스, 뭐 기차, 지하철, 다음에 선박, 뭔가 고정된 루트에 정해진 역에 가서 타야 되고 정해진 정거장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외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패러트랜짓이라는 자체에 보조 교통수단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에어포트 쇼핑몰 셔틀버스들 여러분도 백화점 셔틀버스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로이먼트 스튜던트 서비스는 뭐냐? 학교 셔틀버스 우리도 있죠. 우리 지금 서울하고 다니는 게 있고 다음에 통근버스들 직장인들 다음에 밴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카풀을 하되 소위 말해서 그 밴 같은 거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차를 풀링하는 거고요. 다음에 카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택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차하고 갈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집을 나와서 도어투 목적지의 문 앞에 가기 전에 일정 지역까지 가는 것을 first mil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럼 개인차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개인차 끌고 뭐예요? 그 집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차장에 있으면 세우면 좋지. 되나? 안 돼요.
프라이빗 카를 갖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딘가는 공영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또는 그 아파트 주차장이 채우고. 그런데 이게 또 멀어. 여러분 공영 주차장 먼 데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도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멀어. 뭐 타고 가요?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 타고 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스트 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더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부산을 보내는데 서울하고 부산까지 가는 커다란 대형 차들은 퍼스트 마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산 가서도 무슨 구 또 가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뭐예요? 문 앞까지 갖다 주는 거리를 뭐예요? 레스트 마일이 또 있습니다. 각각의 이동 수단의 차량의 크기나 형태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레스트 마일을 곧장 이런 주차장이나 정해진 위치뿐만 아니라 흔히들 목적지에서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정 거리를. 그래서 이러한 이동 개념이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동 개념도 뭐예요? 분절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first mile과 last mile.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간다. first mile은 뭐예요? KTX나 SRT 타고 가는 거죠. 가서 뭐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 했어요. last mile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요. 과거는 목적이 이동수단이었어요. 소유해가지고 내가 목적지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냐?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공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는 우리가 타고 어디론가 간다는 개념에만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유, 제조업 쭉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현재는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죠. 이제 차 자체가 내가 꼭 돈 주고 사고 소유하지 않아도 이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서서히 이동 공간인데 과거보다는 안락하고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뭐예요? 자동차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프라비스, 서비스업하고 결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서비스업의 폭도 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차뿐만 아니라 이제 카시어링이나 뭐 헤일링 같은 거로 이제 서비스업이 되고 차가 안전하고 가격이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브랜드 가치도 있어야 되고 뭐예요? 플랫폼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더 뭐예요? 그게 활용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제조와 서비스 간의 어떤 경쟁도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제조해서 이게 뭔 말이냐? 제조해서 많이 우리 차 타세요, 파세요, 사서 타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차 안 사.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최종 소비자에서 그런 B2B 일정 플랫폼 서비스하고 이제 어떤 경쟁이 되고 또 제조사와 또 서비스 간의 경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미래죠.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가 되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생활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방이나 서울에서 우리 학교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 한번 볼게요. 하루에 이동 시간이 몇 시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왕복 한 4시간 이상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에 4시간인 거는 이거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가냐? 슬슬 생활 공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힌트. 요새 여러분들 캠핑 많이 하시죠? 차박해요, 안 해요? 차박하죠. 물론 차를 타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차가 어떤 역할을 해요? 숙박의 역할을 해요. 숙박의 역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끌어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랬다가 또 음악도 듣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차에서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는 어때요? 자율주행이야. 이제 운전하던 사람은 그래도 맨날 앞만 눈 빠지라 봐야 되고 어깨 힘주고 힘들게 운전하고 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운전자도 여유가 생기네. 경우에 따라 뭐예요? 운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뭔가 그 시간에 멍 때리고 가요?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활동 공간에 있다라고 있고요. 이 중점 가치도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첨단 자동차, 더 나아가서 자율 자동차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호 체계나 도로 체계, 또 도로 인프라 등등과의 연결성이 돼야 되고요. 다른 차하고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간 거리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했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그거를 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중요하고 또 모든 걸 센싱하고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요. 그걸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게 뭐냐?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의 활용 가치, 더 나가서 유틸리티, 유용성은 올라가는 개념이 네트워크 이펙트입니다. 이 네트워크 이펙트는 사실 생활 속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첨단 자동차가 더 첨단화되고 더 나가서 더 자율화될 수 있는 건 자율차가 그만큼 더 퍼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너도 나도 자율차를 할 수 있는 첨단 장치가 되면서 서로 통신이 더 원활하게 그럴수록 그 자율차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 케이스가 이 네트워크 이펙트의 가장 큰 대표적 케이스가 보이지 않게 있는 게 뭐예요? 화폐입니다, 화폐. 제가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블록체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폐라는 건요,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화폐 활용도는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네트워크 이펙트가 될 수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인프라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기존에 뭐예요? 가솔린 주유소는 전기 자동차로 충전소로 변화하는 게 더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더 늘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급속하게 그 전기 자동차의 이 활용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쟁이 제조나 서비스, IT 기업, 스타트업들 뭐 복잡하게 이제 소위 정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여기 치고 들어오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는 왜 하나의 마스, 즉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가 되면서 융복합돼서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스 개념 우리 한번 간략히 보고 갈게요. 이동 서비스가 서로 융합되고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자가용, 대중교통, 공유이동체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도 있대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서울에서 어디 가 전주까지 갔네요. 이 사람은 전주 가서 뭐예요? 가서 뭐 마스에서 버스 타기도 하고 택시 타기도 하고 그 주변 보려고 카쉐어링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이걸 다 한 번에 결제하고 경우에 따라 뭐예요? 숙박까지도 결제를 해서 나중에 돌아온 전주를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마스가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비스화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 모든 게 서비스화. 즉 우리가 물리적 형태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서비스 형태로 그 물리적 형태의 성능을 이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거고요. 제조업체가 핵심 제품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즉 뭐냐?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해서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뭐 있었어요? 예? 몰라요? 있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도. 뭐예요? 차를 한 번에 살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부금융 서비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개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는 그 그룹에는 그 이제 자회사나 또는 그 계열사죠. 계열사는 뭐가 있냐면 할부금융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를 난 타고 싶은데 몇 천만 원 갑자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부금융을 줘서 달달이 끊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타이제이션의 시작이었고요. 그게 더 확대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볼까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전형적인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현대자동차 플랫폼 그래갖고 쓰는 만큼만 빌려 쓰는 거야, 우리가. 현대자동차 판매망 전국에 다 있죠. 정비망도 다 있죠. 그런 데서 내가 그냥 돈 내고 쓰는 만큼 돈 내고 그 차 쓰는 거야. 이런 회사로 변모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서비타이제이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모빌리티. 코로나 전이네요. 2019년 1월 전이네요. 쫙 보니까 친환경차, 자율차, 마스 그때도 이제 그게 핫했어요. 핫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전 세계 친환경적 수요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동안 존재했는데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인간이 자꾸 자연을 침해하고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생긴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니까 전 세계적 친환경 수요, 즉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고요. 탄소 중립 사회, 지금 우리나라 정권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이 현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죠. 다음에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걸로 바로 다음 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몇몇 이해하는 거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비대면 확산이죠. 여러분들 코비드 생겨서 가장 크게 발달한 시장이 뭐죠? 배달 시장이에요. 배달 시장. 엄청나요. 그게 이제 더 뭐예요? 국가 간 배달 뭐예요? 소위 말해서 해외 직구도 늘고 모든 게 비대면 쇼핑이 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것도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네? 띵동. 기억나죠, 여러분들? 요새 식당 어디 가면 좀 있으면 띵동 배달, 구매 대행, 택배 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 코로나 시대, 다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에는 뭐냐? 자동차가 단순하게 뭐예요? 마스크를 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러한 것들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코로나 이전에 봤던 메가 트렌드가 속도가 붙습니다. 왜?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기술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인간의 의지가 더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 또 발전된 사회가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친환경 자동차나 자율주행, 마스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현실화되고 작지만 그거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단계별 서비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시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ESG 경영 한번 이해해 볼까요? E는 environment입니다. S는 social이고요. G는 governance입니다. 이게 뭐냐? 원래는 ESG 경영은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의 균형된 상태를 비재무적 요소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였어요.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즉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얘가 돈을 벌어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했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를 생각했냐? 거버넌스 투명하게 벌었냐? 이러한 것들을 비재무적 요소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ESG 경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좀 더 발전을 해서 이러한 개념에서
경영까지를 이루어내고 또 성과까지를 이루어내는 것을 ESG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여기 보시다시피 뭐 환경보호부터 기후변화 쭉쭉쭉쭉 있죠. 친환경 모든 개념이고요. 사회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만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했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왜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팔아라. 경우에 따라 유럽은 할당을 해요. 너 몇 대 이상인 걸 팔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환경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운행차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뭐 매연가스 팍팍 나오는 그런 차 팔지 말고 깨끗한 차를 팔아서 이들 자동차도 수익을 얻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약자 배려 같은 것도 있고요. 인권 존중, 노동, 뭐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다음에 지배구조는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경영입니다. 기업이 투명한 경영에 의해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만큼 거기에 따라 공정한 분배나 또 윤리 경영, 법의 준수, 반부패 등등등등을 요구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사실 기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기업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게 정부 기관 그 다음에 뭐 더 확장이 되고 있죠.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냐?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즉 경영하는 방법,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등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원래 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Digital is eating the world. 디지털이 모든 걸 삼킨대요. 뭐냐? 제품 서비스도 디지털 제품이 가고 또 기업이 그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경영이나 운영하는 과정도 디지털화되고 소비도 디지털화돼. 이제는 그걸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돼.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자동차도 이제는 자동차 자체도 디지털 제품, 즉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부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로 만들고 또 그거를 생산하고 만들고 또 판매하는 과정도 이젠 디지털화되고 그걸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디지털화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스마트카가 있고 뭐요? 모빌리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래 자동차의 케이스란 말이었습니다. 케이스. 케이스 뭐냐? 우선 커넥티비티입니다. O는 뭐냐? 오토노머스입니다. 이건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Shared and Service입니다. 이건 뭐냐?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E는 뭐냐? Electric. 즉 차가 이제 기계가 아니라 전기예요. 전기. 하나씩 볼까요? 커넥티드는요. 연결성을 얘기합니다. 즉 IoT, Internet of Things. 여기 있죠. Internet of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뭐냐? 정보통신 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하고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전은 길을 가다가 파란불이야라고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파란불이야라고 얘가 이 기계에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도 되고 빨간불이야. 내가 빨간불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빨간불이야 그러고 얘가 통신을 보내면 이 차가 이제 빨간불이구나 이미 수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가는 것이 바로 연결성의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운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즉 무인 자동차, 로봇 택시를 포함해갖고 운전자가 없어. 이러한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 보다 실용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본 강의에서 계속 진행이 돼서 세분화된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hared and Service입니다. 공유화 서비스예요. 이제 소유에서 공유해요. 즉 뭐냐? 페이퍼 유스입니다. 과거엔 뭐예요? 페이퍼 온이었어요. 내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많은 돈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어? 카드 하나 들고 그것도 필요 없을 거야. 아마 디지털 카드가 있어. 그 스마트폰 하나 들고 딱 지금은 얼마? 뭐 얼마큼 탔으니까 오늘 몇천 원씩 타셨습니다. 페이만 하면 돼요. 충전 자동적으로 해줄 거고 나중에. 이런 시대로 가서 이제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이용자는 뭐예요? 그를 또 쓰고 활용하기만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동력이에요. 과거에는 뭐예요? 내연기관, 이 연자는 뭔가 태운다는 개념이에요. 태우면 뭐예요? 가스 나와, 미세먼지 나와, 환경오염인데 이제는 뭐야? 친환경차예요. 뭐 전기로 가든가 수소로 가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입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전기 동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과거의 기계 중심에서 이제 뭐예요?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장화 또는 전동화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동차는 뭐예요? 이제 기계 중심에서 전기 중심으로 가고 또 뭐예요? 이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미래의 자동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요. 미래 모빌리티에 이해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에 이제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죠? 숙제를 낼게요. 우선 모빌리티, 미래 이전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강의 듣고 있다고요? 그거 외에 도대체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 전기차니까, 남들이 자율차니까, 뭐 이양호가 갑자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니까 한번 들어볼까? 왜 듣냐 이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들었으면 하고요. 물론 이 자체가 여러분들 미래의 어떤 직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살아가는 방식에 다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동차는 매일매일 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뭐 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40년 앞으로 한 20년 뒤네요. 20년 뒤면 어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네, 나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출근길은 뭘까? 어떤 차 타고 갈까요? 퇴근 후에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어? 출퇴근은 차박에서 해?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건 나중에 또 수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풀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건 지금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모빌리티 안에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하철, 버스, 응? 저기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응? 맨날 뭐 오징어 게임 또 봐요? 응? 지옥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좋죠. 그것도 굉장히 그 트렌드를 보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공부해요? 그럼 공부는 뭐예요? 책 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낑낑거리면서? 응?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학생이 있겠네, 지금. 열심히 이어폰 꽂고 제 강의를 좀 듣고 있는 학생. 아주 훌륭합니다. 예. 아주 훌륭하고 아주 바람직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빌리티 안에서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첫 강의의 숙제고요. Q&A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뭘로? 이메일로 추가적인 거, 또 상담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참고문헌 좀 많죠? 여러분들 참고문헌 찾아서 보는 방법도 소개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숙제할 때 또 추가적인 관심 있는 내용, 추가적인 세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